여러분은 우리 주위의 모든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저 타오르는 태양의 핵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주는 전체 공간과 시간의 체계이며 그 안에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 선간 공간의 구성 요소들, 가장 작은 아원자 입자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은하와 별, 행성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는 약 130억 년 전 탄생한 이래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팽창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경이로운 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분자라고 불리는 초미세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자들은 끊임없이 쪼개지고 다시 새로운 분자를 형성하는 개별적인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땅, 공기, 음식, 그리고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원자들은 이미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물질의 형성은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수소와 헬륨 가스로만 이루어져 있던 별표 대폭발, 빅뱅, 별표이라는 사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탄소, 산소, 질소와 같은 더 무거운 원소들은 존재하지 않았고 철이나 금, 은 같은 원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가스 밀도가 조금 더 높았고 중력 덕분에 이 지역들은 더 많은 가스를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중력이 강해지면서 더 많은 가스가 모였고 결국 거대한 가스 덩어리가 자신의 중력 아래 붕괴하며 내부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이 공해 핵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만큼 뜨거워지자 수소 원자는 서로 부딪혀 헬륨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에너지는 가스 구름이 붕괴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중력과 방출되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의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별의 핵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헬륨뿐만 아니라 탄소, 산소, 질소 같은 원소들과 주기율표의 다른 원소들을 계속 만들어내며 철에 이를 때까지 진행됩니다. 별의 핵이 연료를 모두 소진하면 별은 급격하게 붕괴하고 이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킵니다. 초신성 폭발이 어떻게 원소를 만드는지에 대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이 폭발은 너무나도 격렬해서 방출된 에너지가 은, 금, 우라늄과 같이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을 형성하는 반응을 촉발합니다. 둘째, 핵 속에 축적되어 있던 탄소, 산소, 질소, 철 등의 모든 원소들과 초신성 폭발 중에 새로 형성된 원소들은 모두 우주 공간으로 튕겨져 나가 기존의 가스들과 섞이게 됩니다. 별들은 태어나고 붕괴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이제 가스 구름은 수소와 헬륨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원소들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태양도 약 50억 년 전에 이런 방식으로 탄생했습니다. 즉, 우주 초기에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졌던 최초의 별들과 달리 우리의 태양은 초신성 폭발의 잔해에서 나온 다양한 원소들이 포함된 가스 구름에서 진화했습니다. 태양은 약 71%의 수소, 27%의 헬륨, 그리고 나머지 2%는 주기율표의 다른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구는 어떨까요? 지구와 같은 작은 행성들은 가벼운 수소나 헬륨을 붙잡아 둘 만한 충분한 중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소, 질소, 산소 등의 원소들이 비록 전체 가스 구름의 2%밖에 차지하지 않았지만 바로 이 원소들이 우리 행성의 대부분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아마도 여러분 중 일부가 궁금해할 태양의 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일 겁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의 심장부로 향하는 장대한 여정을 떠납니다. 먼저 우리는 태양의 표면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곳은 정말 뜨겁습니다. 표면 온도는 섭씨 5700도에 달하며 그 빛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눈을 멀게 할 지경입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마치 끓는 냄비처럼 거대한 거품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품은 다른 거품보다 어둡게 보이는데 이는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식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양 표면의 단 1cm조차도 여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 우리는 표면의 거대한 거품 중 하나를 뚫고 들어가 첫 번째 정거장인 대류층으로 잠수합니다. 우리 주위는 플라스마라고 불리는 뜨거운 유체 환경이며 뜨거운 가스 흐름이 솟아오르고 차가운 가스 흐름이 가라앉는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가득 찬 거품들이 쉴 새 없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 거품들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요동치고
심지어 우리 우주선이 거친 바다 위의 배처럼 흔들릴 때 몇몇 거품은 터져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양의 핵을 향해 더 깊이 나아갑니다. 약 20만 킬로미터를 항해한 후 이는 지구 지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우주선의 흔들림이 멈춥니다. 우리는 두 번째 정거장인 복사층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상상을 초월하는 열기로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 우주선 밖의 온도는 200만 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의 입자인 광자 하나하나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광자들이 플라스마를 구성하는 원자라고 불리는 작은 입자들 사이를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광자들은 이리저리 이쪽 저쪽으로 튀어다니며 과학자들이 별표 무작위 보행 랜덤워크 별표이라고 부르는 춤을 춥니다. 하나의 광자가 이 복사층 전체를 무작위로 통과하는 데는 무려 수십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선은 이 영역을 더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 최대 속도로 가속합니다. 위에 있는 모든 플라스마의 질량이 우리를 아래로 누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플라스마가 심지어 금보다도 훨씬 더 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도는 무시무시하게 치솟아 1500만 도에 이릅니다. 우리는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태양의 핵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핵 영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핵으로 진입하기 전에 우리는 원자 크기만큼 작게 몸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바로 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원자는 모래 한 알보다 수백만 배나 작습니다. 태양의 핵은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 원자 수십억, 수조 개의 보금자리입니다. 엄청난 압력과 열이 이 원자들을 서로 가까이 밀어붙여 결국 이들이 합쳐져 더 무거운 새로운 원자를 만듭니다. 이 현상을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수소 원자들이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물질인 헬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태양의 핵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곳은 단순히 눈이 멀 정도로 밝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의 핵이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구상의 실험실에서 수소 플라스마가 분홍색을 띈다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의 핵 속에 있는 수소 플라스마도 분홍색일 것이라고 타당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원자들이 결합할 때 그들은 빛의 형태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빛은 핵 영역을 탈출하여 복사층으로 나간 뒤 그곳에서 튀어다니며 춤을 추다가 마침내 대류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다음 빛은 플라스마 거품들을 통과하며 표면으로 나아간 후 태양의 표면에서부터 쉬지 않고 우주 전체를 여행합니다. 이제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을 떠나 지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번 여정은 우리를 태양 내부 70만 킬로미터 깊숙이 대류층의 거품들을 지나 수조 개의 광자가 있는 복사층을 거쳐 신비로운 핵융합 반응의 심장부까지 데려갔습니다. 지구로 돌아와 태양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마치 과거를 응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은 수십만 년 전에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우주 탐사 미스터리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 은하수. 우주의 나이를 추정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두 가지 주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우주의 팽창 속도를 계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장 오래된 별들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형성된 이래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해 왔습니다. 이 우주의 팽창 속도를 허블 상수라고 부르며 약 100만 광년당 시속 74,351km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1920년대에 일부 은하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이 허블 상수를 처음 계산했습니다. 허블은 은하가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관찰을 바탕으로 천문학자들은 물체의 거리와 그것이 멀어지는 속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허블의 법칙을 세웠습니다. 허블의 법칙을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 속도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과학자들은 이 허블 상수를 사용하여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대폭발이 일어난 시점으로 돌아가 우주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사법은 우주의 현재 밀도와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우주의 팽창 역사를 나타냅니다. 2012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별표 윌킨슨 마이크로파 비등방성 탐사선 윌킨슨 마이크로웨이브 아니소트로피 프로브 WMAP 별표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주의 나이를 137억 7200만 년으로 추정했으며
오차 범위는 5,900만 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유럽 우주국 유로피언 스페이스 에이전시 위 별표 플랑크 우주선 플랑크 스페이스크래프트 별표은 우주의 나이를 138억 2천만 년으로 추정했습니다. 우주의 나이를 알아내는 또 다른 방법은 가장 오래된 별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가장 오래된 별들보다 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별들의 나이를 측정하여 우주의 나이를 좁힙니다. 별의 수명은 그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량이 큰 별은 연료를 더 빨리 태우므로 더 빨리 죽는 반면 질량이 낮은 별은 200억 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구상성단은 약 100만 개의 별로 이루어진 밀집된 별들의 집합체로 거의 동시에 형성되었습니다. 이 성단들은 우주의 시간 기록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성단 내 별들의 질량을 파악함으로써 구상성단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구상성단은 태양 질량의 0.7배보다 작은 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이 별들의 나이가 101억 년에서 180억 년 사이임을 시사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를 그 탄생의 순간, 즉 대폭발의 순간까지 추적할 수 있지만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주는 특이점, 즉 아원자 입자보다 더 작은 형태로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던 지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심지어 우리의 우주가 다른 우주에서 태어났다는 가설도 있고 거품이 형성되는 것처럼 일련의 우주들이 서로에게서 태어났다고 상상하는 가설도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가설은 우주가 자신의 파멸로부터 탄생하는 죽음과 재생의 무한 주기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정말 순환적이라면 시간은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의 진행을 측정하는 현대적인 방법을 고수한다면 우주의 나이는 약 4,360조 1,170억 217억 7,690만 초에 이르게 됩니다. 최신 우주 탐사의 발견들 2025년 업데이트 반짝임 2025년은 인류가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있어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주가 품고 있는 무궁무진한 미스터리에 직면하고 있지만 새로운 임무와 발견들이 이 미스터리들을 하나씩 풀어줄 것입니다. 1. 스피어X, 스펠X, 망원경을 이용한 광범위한 우주 지도 작성 임무 2025년 2월 나사는 스펠X, 스펙트로 포토미터 포 더 히스토리 오브 더 유니버스 에포치 오브 리아이오니제이션 앤드 아이시즈 익스플로어 관측소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이 임무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특수 장비로 감지할 수 있는 근적외선을 사용하여 하늘을 조사할 것입니다. 근적외선은 너무 차갑거나 너무 멀어 가시광선으로 볼 수 없는 물체를 관찰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스펠X는 4억 5천만 개 이상의 은하와 우리 은하 내 1억 개 이상의 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우주의 종합적인 지도를 만들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은하의 기원과 별들이 먼지와 가스로부터 탄생하는 항성열암에서 물과 유기 분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한 많은 큰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달 탐사 경쟁의 가속화와 스타쉽의 도약 2025년은 특히 달 탐사 분야에서 흥미진진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 임무가 달에 착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 위 블루고스트 1 착륙선은 달의 화산지대인 별표 몬즈 라트레일 별표에 착륙하여 태양풍과 지구 자기장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또한 별표 인투이티브 머신즈 별표는 2월에 달의 남극에 착륙선을 보내 표토의 휘발성 화합물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남극은 물얼음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미래 우주 비행사들의 식수나 로켓 연료로 전환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임무에는 물얼음을 찾고 시추하기 위해 나사가 개발한 장비인 별표 프라임1 PRIM1 별표2 탑재될 것입니다. 한편 별표 스페이스X 별표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 시스템인 별표 스타쉽 별표 시험 발사 횟수를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궤도에서 두 스타쉽 우주선 사이에 로켓 연료를 옮기는 과감한 시연도 있을 예정인데 이는 미래의 달 및 화성 착륙을 위한 핵심적인 시험으로 간주됩니다. 3. 사라지는 토성의 고리와 신비로운 천문 현상들
2025년에는 지구에서 관측되는 흥미로운 천문 현상들도 많을 것입니다. 행성 정렬, 플래닛 퍼레이드, 2월 28일 태양계의 7개 행성 모두가 하늘에 나타나는 보기 드문 현상이 펼쳐집니다. 행성들이 실제로 일렬로 늘어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시야에서는 같은 지평선에 위치하게 됩니다. 토성 고리의 소실, 2025년 3월과 11월에 토성의 고리가 행성에 기울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현상은 약 13년에서 16년마다 한 번씩 발생합니다. 개기월식, 2025년에는 2번이 개기월식, 일명 별표 블러드문, 별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월 13일에서 14일에, 두 번째는 9월 7일에서 8일에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지구 대기에 의해 굴절된 태양광 때문에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강력한 오로라, 태양 활동이 7월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소 오로라를 보기 힘든 남쪽 지역에서도 이 놀라운 자연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별표 해성 레몬 C 2025 A6 렘몬 별표 20월 21일에 지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망원경 없이도 하늘에서 볼 수 있을 만큼 밝을 것입니다. 우주 미스터리의 심층 탐구, 암흑 물질의 그림자삭. 우리는 우주가 끊임없이 우리의 현재 이해에 도전하는 수수께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암흑 물질이 우주를 창조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봅시다. 태양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거대한 용광로, 지구보다 훨씬 큰 거대 가스 행성들, 텅 빈 공간을 가로지르는 소행성들과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밝게 빛나는 먼 별들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우주의 단 5%만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무엇일까요? 많은 부분이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우주의 25%를 차지할 수 있는 한 가지 구성 요소는 바로 암흑 물질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며 심지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전자나 양성자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이론 물리학자 별표 캐서린 프리즈, 카테린 프리즈, 별표는 이 신비한 물질의 구조를 사냥하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30년 전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에 대한 그녀의 이론은 우리가 우주를 상상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유럽의 입자 가속기와 같은 기계를 만드는 데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입자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것을 별표 윈프, 위클리 인터랙팅 매시브 파티클스, 별표라고 부릅니다. 프리즈 박사에 따르면 이 모호한 물질로 만들어진 별들이 수십억 년 전 우주의 탄생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윈프는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를 뜻하며 크기가 크고 전자기력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입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세기 동안 우주를 탐사하는 데 사용한 전자기 센서를 통해 이 입자들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어둡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초대칭 이론, 슈퍼시메트리 덕분에 모든 알려진 입자에는 동등한 반물질 반입자가 있어야 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파악한 입자 지도에는 빈 공간이 있고 윈프는 그 빈 공간을 아주 적절하게 채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윈프는 어디에나 있지만 주변의 일반적인 구조의 입자들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 앉아있는 의자, 숨 쉬는 공기, 우리를 둘러싼 벽과 같이 우리가 매일 보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자로 이루어진 이 모든 물질은 우주의 약 5%만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입니다. 이 물질들이 여러분을 통과할 때 매초 수십억 개가 여러분을 통과하지만 이 약한 원자력은 정말로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은하의 형성에 대한 반석. 비유적으로 암흑 물질은 바람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것을 보고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암흑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주변의 모든 것을 잡아당기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물질이며 이는 중력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뭉쳐지고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윈프가 존재한다면 아마도 대폭발 직후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론 물리학자 캐서린 프리즈 박사는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의 파올로 살루지 박사와 함께 이 이론을 연구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우주 초기에 형성되었을 최초의 어두운 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별들은 암흑 물질이 서로를 파괴하며 에너지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격렬하게 빛났을 수 있습니다. 일부 어두운 별들은 우주의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하며 강렬하게 빛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별들은 처음에는 태양만큼 거대했지만 계속해서 성장하여 태양보다 100만 배 더 크고 태양보다 수십억 배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의 후속작인 별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웨브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JWST, 별표과 같은 차세대 망원경이 이 어두운 별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별들을 찾아낸다면 여러분은 흥미로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별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별이 윈프에 의해 구동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암흑 물질의 문제 또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의 가장 어려운 임무 중 하나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930년대부터 암흑 물질에 대한 퍼즐을 풀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답이 훨씬 더 일찍부터 존재했을 수 있다는 많은 징후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연구하면서 중심에 있는 행성들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지만 멀리 떨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뉴턴의 법칙이야.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큰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은하와 은하단을 연구했을 때 그들은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은하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모든 것이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은하의 중심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론 물리학자 캐서린 프리즈 박사는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과 행성들이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입자들로부터 시작된 긴 반응의 정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암흑 물질 입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우주는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들, 즉 은하와 은하단은 암흑 물질이 충돌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거미줄을 만들지 않았다면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암흑 물질이 먼저 충돌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 원자, 중성자와 양성자가 왔으며 그들은 원시 은하와 함께 충돌했습니다. 암흑 물질은 그 후 우리 은하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데 이르게 했고 바로 그 은하 안의 행성, 별,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지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조 형성을 시작하기 위해 암흑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암흑 물질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주의 경이로운 발견들, 발견 시기 업데이트 없음, 망원경 1.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초거대 블랙홀 쌍 발견. 천문학자들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초거대 블랙홀 쌍을 발견했는데 이 쌍은 충돌 직전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8,900만 광년 떨어진 NGC 7727 은하에 위치한 이 두 블랙홀은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결국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로 합병될 것입니다. 현재 그들은 불과 16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블랙홀 쌍은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다른 가장 가까운 초거대 블랙홀 쌍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가장 가까운 쌍은 4억 7천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두 블랙홀 중 하나는 은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주변 별들의 움직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을 관찰하여 두 블랙홀의 질량을 측정했는데 각각 태양 질량의 1억 5,400만 배와 630만 배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 은하 중심의 초거대 블랙홀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새로운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쌍은 2억 5천만 년 안에 충돌하고 합병되지는 않겠지만 이 시스템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또한 초거대 블랙홀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크기로 성장하는지에 대한 천문학자들의 질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질량을 키우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은하에서 온 초거대 블랙홀과 합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2. 우주에서 발견된 최초의 비정상적인 블랙홀. 연구원들은 지구에서 5,000광년 이내에 위치한 최초의 비정상적인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수년 동안 이 블랙홀의 질량을 발견하고 측정했으며 새로운 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거대한 별들이 수명을 다할 때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격렬한 폭발로 죽고 그 밀도가 높은 핵이 붕괴하여 블랙홀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블랙홀을 만들 만큼 충분히 큰 별은 약 1000개 중 하나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 은하에 1억 개에 달하는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발견한 모든 블랙홀은 상성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블랙홀의 발견은 이 우주 물체들을 둘러싼 새로운 미스터리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블랙홀이 지구에서 약 5,000광년 떨어진 우리 은하 중심의 돌출부에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블랙홀을 2011년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별표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마이크로렌싱, 별표일 수 있는 사건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물체의 중력이 별빛을 휘게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블랙홀이 주변 별들의 빛을 끌어당길 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별이나 백색 외성 주변에서도 나타납니다. 초기 발견 후 천문학자들은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 원인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찾았습니다. 6년 동안 연구원들은 빛의 변화를 추적하며 그곳에 있다고 의심되는 블랙홀을 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별의 위치가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연구팀에게 지나가는 물체가 변화의 원인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추적하고 관찰했으며 마침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변화의 원인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발견한 모든 것은 비정상적인 블랙홀이 원인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비정상적인 블랙홀이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블랙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이전의 발견들은 블랙홀이 일반적으로 상성계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별이 없는 블랙홀 자체를 보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며 이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다른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연구원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찾아야 할 것이고 블랙홀은 어둡기 때문에 이것은 극도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이 블랙홀을 발견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그것이 통과하는 별의 빛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3. 지구. 이전 추정치보다 10배 더 강력한 극자외선 복사에 시달렸다. 더운 얼굴. 오존층이 지구를 해로운 자외선 UV 복사로부터 보호하기 전에 UV 복사의 수준은 매우 극심했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연구원들은 지구 표면의 UV 복사 수준이 이전 추정치보다 10배 더 높았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24억 년이 생물권 진화의 중요한 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당한 양의 산소 농도가 대기 중에 나타났고 오늘날의 수준은 약 4억 년 전에 도달했습니다. 이 충분한 양의 산소는 더 복잡한 다세포 생물과 동물의 생명 탄생을 부분적으로 열어주었습니다. 연구의 주 저자인 별표 그레고리 쿠크 별표에 따르면 이러한 발견은 UV 복사의 진화적 영향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많은 생명체가 강한 UV 복사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쿡 박사는 우리는 UV 복사가 너무 많으면 인간에게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부 유기체는 효과적인 방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UV 복사에 노출되더라도 스스로 회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증가된 UV 복사량이 생명의 출현이나 진화를 막지는 못했지만 이는 마치 선택 도구와 같아서 더 많은 UV 복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기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오존층이 대기 중 산소 농도가 현재의 20% 수준의 약 1%에 불과했을 때에도 생명체를 UV 복사로부터 보호했을 것이라고 추측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는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전문가들은 당시의 산소 농도가 대기 중 현재 수준의 5%에서 10% 사이로 훨씬 더 높았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지구 표면의 UV 복사 수준이 이전 가설보다 훨씬 더 높았던 기간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구 역사의 한 시점에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쿡 박사는 우리 모델이 대기 중 산소 농도의 시나리오를 가리킨다면 아마도 지구는 10억 년 이상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복사에 시달렸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화의 흥미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언제 정확히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바다나 육지에서 어떤 조건에 직면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산소 농도에 따라 동물과 식물은 오늘날의 세계보다 훨씬 더 혹독한 조건에 직면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화적 영향에 대한 이해가 미래에 점차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어 번역본 더 풀 에디티드 텍스트 인 코리안. 여러분 주변의 경이로움, 우주의 기원과 태양의 심장으로 떠나는 강대한 여정. 2025년 최신 탐사 정보 추가. 태초의 물질, 우주의 탄생과 원소의 춤 원자 기호. 여러분은 우리 주위를 둘러싼 모든 물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혹은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의 핵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주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담고 있는 전체 공간과 시간의 광활한 체계이며, 그 안에는 성간 공간의 구성 요소들, 가장 작은 아원자 입자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은하와 별, 행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끝없이 펼쳐진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대폭발로 탄생한 이래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놀라운 물질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분자라고 불리는 소미세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자들은 독립적인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원자들은 끊임없이 분해되고 재결합하여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흥미롭게도 흙, 공기, 음식, 그리고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루는 대부분의 원자들은 이미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물질의 형성은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어떤 별이나 행성도 없이 수소와 헬륨 가스로만 가득 차있던 별표 대폭발, 빅뱅, 별표이라는 극적인 사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장 단순한 원소인 수소가 약 75%, 나머지는 거의 헬륨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탄소, 산소, 질소, 그리고 철, 은, 금과 같은 더 무거운 원소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일부 영역에서는 가스의 밀도가 다른 곳보다 약간 높았는데, 중력 덕분에 이 지역들이 점차 더 많은 가스를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중력이 강해지면서 더 많은 가스가 모였고, 결국 거대한 가스 덩어리가 자신의 중력 아래 붕괴하면서 내부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이 공의 핵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만큼 뜨거워지자 수소 원자들은 서로 충돌하여 헬륨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에너지는 가스 구름이 계속 붕괴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방출과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순간, 비로소 하나의 별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별의 핵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헬륨뿐만 아니라 탄소, 산소, 질소와 같은 원소들을 계속 만들어내며 주기율표의 원소들을 순차적으로 합성하여 최종적으로 철에 이르게 됩니다. 별의 핵이 연료를 모두 소진하면 별은 급격하게 붕괴하고, 이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리는 우주적 재앙을 일으킵니다. 초신성 폭발이 새로운 원소들을 생성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이 폭발은 너무나도 격렬하여 방출된 에너지가 은, 금, 우라늄과 같이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을 형성하는 핵반응을 촉발시킵니다. 둘째, 별의 핵에 축적되어 있던 탄소, 산소, 질소, 철과 같은 모든 원소들뿐만 아니라 초신성 폭발 중에 새로 형성된 원소들까지, 이 모든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격렬하게 방출되어 기존의 가스들과 섞이게 됩니다. 별들은 태어나고 붕괴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이제 가스 구름은 수소와 헬륨 외에도 훨씬 더 풍부한 원소들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태양 역시 약 50억 년 전에 이러한 방식으로 탄생했습니다. 즉, 우주 초기에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졌던 최초의 별들과 달리 우리의 태양은 초신성 폭발의 잔해에서 나온 수많은 원소들이 포함된 가스 구름에서 진화했습니다. 태양은 약 71%의 수소, 27%의 헬륨, 그리고 나머지 2%는
주기율표의 다른 모든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구는 어떨까요? 지구와 같은 작은 행성들은 가벼운 수소나 헬륨을 붙잡아 둘 만한 충분한 중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소, 질소, 산소 등의 원소들이 비록 전체 가스 구름의 2%밖에 차지하지 않았지만 바로 이 원소들이 우리 행성의 대부분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태양의 심장부로 떠나는 불멸의 항해 로켓. 다음 질문은 아마도 여러분 중 일부가 궁금해할 태양의 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는 장대한 여정을 떠나봅시다. 우선 우리는 태양의 표면에 가까이 다가섭니다. 이곳은 정말 뜨겁습니다. 표면 온도는 섭씨 5700도에 달하며 그 빛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눈을 멀게 할 지경입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마치 끓는 물처럼 거대한 거품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품은 다른 거품보다 약간 어둡게 보이는데 이것은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식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양 표면의 단 1cm조차도 여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영역을 지나 우리는 표면의 거대한 거품 중 하나를 뚫고 들어가 첫 번째 정거장인 대류층으로 잠수합니다. 우리 주위는 플라스마라고 불리는 뜨거운 유체 환경이며 뜨거운 가스 흐름이 솟아오르고 비교적 차가운 가스 흐름이 가라앉는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가득 찬 거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거품들은 항상 움직이고 커지고 작아지며 심지어 우리 우주선이 거친 바다 위의 배처럼 흔들릴 때 몇몇 거품은 깨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양의 핵을 향해 더 깊이 나아갑니다. 약 20만 킬로미터를 항해한 후 이는 지구 지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우주선의 흔들림이 멈춥니다. 우리는 두 번째 정거장인 복사층에 도착했습니다. 이 태양 영역은 상상을 초월하는 열기로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 우주선 밖의 온도는 200만 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의 입자인 광자 하나하나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광자들이 플라스마를 구성하는 원자라고 불리는 작은 입자들 사이를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입자들은 이리저리 이쪽 저쪽으로 튀어다니며 과학자들이 별표 무작위 보행, 랜덤워크, 별표이라고 부르는 춤을 춥니다. 하나의 광자가 이 복사층 전체를 무작위로 통과하는 데는 무려 수십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선은 이 영역을 더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 최대 속도로 가속합니다. 위에 있는 모든 플라스마의 질량이 우리를 아래로 누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플라스마가 심지어 금보다도 훨씬 더 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도는 무시무시하게 치솟아 1500만 도에 이릅니다. 우리는 마침내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태양의 핵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핵 영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핵으로 진입하기 전에 우리는 원자 크기만큼 작게 몸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바로 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원자는 모래 한 알보다 수백만 배나 작습니다. 태양의 핵은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 원자 수십억, 수조 개의 집입니다. 엄청난 압력과 열이 이 원자들을 서로 가까이 밀어붙여 이들이 결합하여 더 무거운 새로운 원자를 만듭니다. 이 현상을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수소 원자들이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물질인 헬륨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태양의 핵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곳은 단순히 눈이 멀 정도로 밝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밝은 분홍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의 핵이 어떤 모습일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구상의 실험실에서 수소 플라스마가 분홍색을 띈다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의 핵 속에 있는 수소 플라스마도 분홍색일 것이라고 충분히 근거 있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자들이 결합할 때 그들은 빛의 형태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빛은 핵 영역을 탈출하여 복사층으로 나간 뒤 그곳에서 튀어다니며 춤을 추다가 마침내 대류층으로 넘어갑니다. 그 후 빛은 플라스마 거품들을 통과하며 표면으로 나아간 후 태양의 표면에서부터 쉼없이 우주 전체를 여행합니다. 이제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을 떠나 지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번 여정은 우리를 태양 내부 70만 킬로미터 깊숙이 대류층의 거품들을 지나 수조 개의 광자가 있는 복사층을 거쳐 신비로운 핵융합 반응의 심장부까지 데려갔습니다. 지구로 돌아와 태양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마치 과거를 응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은 수십만 년 전에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우주 탐사에 발견될 반짝임. 우주의 나이를 추정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두 가지 주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우주의 팽창 속도를 계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장 오래된 별들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형성된 이래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해 왔습니다. 이 우주의 팽창 속도를 허블 상수라고 부르며 약 별표 100만 광년당 시속 74,351km, 달러 74.351, 텍스트, KILOMETERPERHOUR, 밀리언 라이트 이어즈, 달러, 별표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1920년대에 일부 은하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이 허블 상수를 처음 계산했습니다. 허블은 은하가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관찰을 바탕으로 천문학자들은 물체의 거리와 그것이 멀어지는 속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허블의 법칙을 세웠습니다. 허블의 법칙을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 속도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과학자들은 이 허블 상수를 사용하여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대폭발이 일어난 시점으로 돌아가 우주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사법은 우주의 현재 밀도와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우주의 팽창 역사를 보여줍니다. 2012년 나사 위 별표 윌킨슨 마이크로파 비등방성 탐사선 WMAP 별표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주의 나이를 137억 7,200만 년으로 추정했으며 오차 범위는 5,900만 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유럽 우주국 유로피언 스페이스 에이전시 위 별표 플랑크 우주선 플랑크 스페이스크래프트 별표은 우주의 나이를 138억 2천만 년으로 추정했습니다. 우주의 나이를 알아내는 또 다른 방법은 가장 오래된 별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가장 오래된 별들보다 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별들의 나이를 측정하여 우주의 나이를 좁힙니다. 별의 수명은 그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량이 큰 별은 연료를 더 빨리 태우므로 더 빨리 죽는 반면 질량이 낮은 별은 200억 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구상성단은 약 100만 개의 별로 이루어진 밀집된 별들의 집합체로 거의 동시에 형성되었습니다. 이 성단들은 우주의 시간 기록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성단 내 별들의 질량을 파악함으로써 구상성단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구상성단은 태양 질량의 0.7배보다 작은 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이 별들의 나이가 101억 년에서 180억 년 사이임을 시사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를 그 탄생의 순간, 즉 대폭발의 순간까지 추적할 수 있지만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주는 특이점, 즉 아원자 입자보다 더 작은 형태로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던 지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심지어 우리의 우주가 다른 우주에서 태어났다는 가설도 있고 거품이 형성되는 것처럼 일련의 우주들이 서로에게서 태어났다고 상상하는 가설도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가설은 우주가 자신의 파멸로부터 탄생하는 죽음과 재생의 무한 주기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정말 순환적이라면 시간은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의 진행을 측정하는 현대적인 방법을 고수한다면 우주의 나이는 약 4,360조 1,170억 217억 7,690만 초에 이르게 됩니다. 1. 스피어X, 스펠X, 망원경을 이용한 광범위한 우주 지도 작성 임무. 2025년 2월 나사는 스펠X, 스펙트로 포토미터 포 더 히스토리 오브 더 유니버스, 에포치 오브 리아이오니제이션 앤드 아이시즈 익스플로어 관측소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이 임무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특수 장비로 감지할 수 있는 근적외선을 사용하여 하늘을 조사할 것입니다. 근적외선은 너무 차갑거나 너무 멀어 가시광선으로 볼 수 없는 물체를 관찰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스펠X는 4억 5천만 개 이상의 은하와 우리 은하 내 1억 개 이상의 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우주의 종합적인 지도를 만들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은하의 기원과 별들이 먼지와 가스로부터 탄생하는 항성요람에서 물과 유기 분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한 많은 큰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2. 달 탐사 경쟁의 가속화와 스타쉽의 도약.
2025년은 특히 달 탐사 분야에서 흥미진진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 임무가 달에 착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 위 블루 고스트 1, 블루 고스트 2 착륙선은 달의 화산지대인 별표 몬스 라트레일 별표에 착륙하여 태양풍과 지구 자기장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또한 별표 인튜이티브 머신즈 별표는 2월에 달의 남극에 착륙선을 보내 표도의 휘발성 화합물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남극은 물얼음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미래 우주 비행사들의 식수나 로켓 연료로 전환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임무에는 물얼음을 찾고 시추하기 위해 나사가 개발한 장비인 별표 프라임 1, PRIM-1 별표 2 탑재될 것입니다. 한편 별표 스페이스X 별표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 시스템인 별표 스타쉽 별표 시험 발사 횟수를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궤도에서 두 스타쉽 우주선 사이에 로켓 연료를 옮기는 과감한 시연도 있을 예정인데 이는 미래의 달 및 화성 착륙을 위한 핵심적인 시험으로 간주됩니다. 3. 사라지는 토성의 고리와 신비로운 천문 현상들. 2025년에는 지구에서 관측되는 흥미로운 천문 현상들도 많을 것입니다. 행성 정렬, 플래닛 퍼레이드. 2월 28일 태양계의 7개 행성 모두가 하늘에 나타나는 보기 드문 현상이 펼쳐집니다. 토성 고리의 소실. 2025년 3월과 11월에 토성의 고리가 행성에 기울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현상은 약 13년에서 16년마다 한 번씩 발생합니다. 개기월식. 2025년에는 두 번의 개기월식, 일명 별표 블러드문 별표 2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월 13일에서 14일에, 두 번째는 9월 7일에서 8일에 발생합니다. 강력한 오로라, 태양 활동이 7월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소 오로라를 보기 힘든 남쪽 지역에서도 이 놀라운 자연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별표 해성 레몬 C 2025 A6 렘몬 별표 20월 21일에 지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망원경 없이도 하늘에서 볼 수 있을 만큼 밝을 것입니다. 기타 우주 미스터리 및 발견 사항들. 1. 행성 간 충돌로 대기를 잃은 외계 행성 발견.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 연구진이 HD 172,555라는 항성계에서 거대한 행성 충돌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항성계에서 지구 크기의 행성과 더 작은 충돌체가 약 20만 년 전에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 충돌의 결과로 행성의 대기가 거의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충돌은 태양계에서도 흔히 일어났지만 달의 행성, 외계 항성계에서 직접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이 충돌의 엄청난 충격이 행성 대기의 일부를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왜 이 별 주위에 가스와 먼지가 떠다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행성의 대기가 충돌의 영향으로 사라지는 것을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 대마젤란 은하에 숨어있는 젊은 블랙홀 발견.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인 별표 대마젤란 은하 라지 마젤라니 클라우드 별표에서 새로운 블랙홀이 발견되었으며 이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11배에 달하고 지구에서 16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칠레 유럽 남방 천문대 ESO 의 별표 초대형 망원경 VLT 별표를 통해 이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의 중력이 주변 별의 움직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이 별은 태양 질량의 5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블랙홀 발견 방법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방법을 통해 연구원들은 우리 은하와 다른 은하에 숨겨진 다른 블랙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주 블랙홀은 발견하기 매우 어렵지만 주변 물질을 삼킬 때 방출하는 X선, 서로 충돌하거나 중성자별과 충돌할 때 생성하는 중력파를 통해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마젤란 은하에서 블랙홀을 발견한 것은 천문학자들이 1억 년 정도의 나이로 우주의 나머지 부분에 비해 매우 어린 젊은 별들의 성단에서 블랙홀을 발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미래의 천문학자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우주의 다른 젊은 블랙홀을 찾아 그 진화를 이해하고 더 오래된 성단의 더 큰 블랙홀과 비교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블랙홀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초거대 블랙홀에 의해 은하수 밖으로 내던져진 별. 천문학자들은 시속 60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속도로 우리 은하인 은하수 밀키웨이 밖으로 이동하는 별을 발견했습니다. 궁수자리에 위치한 SO-HVSL이라는 이 별은 지구에서 약 2만 9천 광년 떨어져 있으며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달하는 초거대 블랙홀 별표 궁수자리 A스타 사지타리우스 A 별표에 의해 은하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카네기 멜런 대학교의 물리학 박사과정 학생이 이끄는 연구팀은 이 별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서 확실히 우리 은하를 영원히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별은 500만 년 전에 은하수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SO-HVS1은 한때 쌍성계의 일부였으나 궁수자리 A스타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을 때 두 별이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천문학자 별표 제킬 별표 이제안한 별표 힐 메커니즘 별표의 완벽한 예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쌍성계가 은하 중심의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갈 때 한 별은 엄청난 속도로 멀리 내던져지고 나머지 한 별은 중심부에 매우 편심한 궤도로 붙잡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우주의 미스터리, 과연 암흑 물질이 우주를 창조했을까요? 4. 우리는 우주가 끊임없이 우리의 현재 이해에 도전하는 수수께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암흑 물질이 우주를 창조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봅시다. 태양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거대한 용광로, 지구보다 훨씬 큰 거대 가스 행성들, 텅 빈 공간을 가로지르는 소행성들과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밝게 빛나는 먼 별들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우주의 단 5%만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무엇일까요? 많은 부분이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우주의 25%를 차지할 수 있는 한 가지 구성 요소는 바로 암흑 물질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며 심지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전자나 양성자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이론 물리학자 별표 캐서린 프리즈, 카테린 프리즈, 별표는 이 신비한 물질의 구조를 사냥하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30년 전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에 대한 그녀의 이론은 우리가 우주를 상상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유럽의 입자 가속기와 같은 기계를 만드는 데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입자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것을 별표 윈프, 위클리 인터랙팅 매시브 파티클스, 별표라고 부릅니다. 프리즈 박사에 따르면 이 모호한 물질로 만들어진 별들이 수십억 년 전 우주의 탄생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윈프는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를 뜻하며 크기가 크고 전자기력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입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세기 동안 우주를 탐사하는 데 사용한 전자기 센서를 통해 이 입자들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어둡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초대칭 이론, 슈퍼시메트리 덕분에 모든 알려진 입자에는 동등한 반물질 반입자가 있어야 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파악한 입자 지도에는 빈 공간이 있고 윈프는 그 빈 공간을 아주 적절하게 채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윈프는 어디에나 있지만 주변의 일반적인 구조의 입자들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 앉아있는 의자, 숨 쉬는 공기, 우리를 둘러싼 벽과 같이 우리가 매일 보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자로 이루어진 이 모든 물질은 우주의 약 5%만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입니다. 이 물질들이 여러분을 통과할 때 매초 수십억 개가 여러분을 통과하지만 이 약한 원자력은 정말로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은하의 형성에 대한 단서. 비유적으로 암흑물질은 바람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것을 보고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암흑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주변의 모든 것을 잡아당기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물질이며 이는 중력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뭉쳐지고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윈프가 존재한다면 아마도 대폭발 직후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론 물리학자 캐서린 프리즈 박사는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의 파올로 살루치 박사와 함께 이 이론을 연구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우주 초기에 형성되었을 최초의 어두운 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별들은 암흑 물질이 서로를 파괴하며 에너지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격렬하게 빛났을 수 있습니다. 일부 어두운 별들은 우주의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하며 강렬하게 빛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별들은 처음에는 태양만큼 거대했지만 계속해서 성장하여 태양보다 100만 배 더 크고 태양보다 수십억 배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의 후속작인 별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웨브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JWST, 별표과 같은 차세대 망원경이 이 어두운 별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별들을 찾아낸다면 여러분은 흥미로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별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별이 윈프에 의해 구동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암흑 물질의 문제 또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의 가장 어려운 임무 중 하나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930년대부터 암흑 물질에 대한 퍼즐을 풀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답이 훨씬 더 일찍부터 존재했을 수 있다는 많은 징후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연구하면서 중심에 있는 행성들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지만 멀리 떨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뉴턴의 법칙이야.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큰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은하와 은하단을 연구했을 때 그들은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은하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모든 것이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은하의 중심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론 물리학자 캐서린 프리즈 박사는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과 행성들이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입자들로부터 시작된 긴 반응의 정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암흑 물질 입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우주는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들, 즉 은하와 은하단은 암흑 물질이 충돌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거미줄을 만들지 않았다면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암흑 물질이 먼저 충돌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 원자, 중성자와 양성자가 왔으며 그들은 원시 은하와 함께 충돌했습니다. 암흑 물질은 그 후 우리 은하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데 이르게 했고 바로 그 은하 안의 행성, 별,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지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조 형성을 시작하기 위해 암흑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암흑 물질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추가 우주 탐사 정보 및 발견 사항들, 발견 시기 업데이트 없음, 로켓 1.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초거대 블랙홀 쌍 발견. 천문학자들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초거대 블랙홀 쌍을 발견했는데 이 쌍은 충돌 직전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8,900만 광년 떨어진 NGC 7727 은하에 위치한 이 두 블랙홀은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결국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로 합병될 것입니다. 현재 그들은 불과 16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블랙홀 쌍은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다른 가장 가까운 초거대 블랙홀 쌍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가장 가까운 쌍은 4억 7천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두 블랙홀 중 하나는 은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주변 별들의 움직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을 관찰하여 두 블랙홀의 질량을 측정했는데 각각 태양 질량의 1억 5,400만 배와 630만 배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 은하 중심의 초거대 블랙홀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새로운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쌍은 2억 5천만 년 안에 충돌하고 합병되지는 않겠지만 이 시스템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또한 초거대 블랙홀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크기로 성장하는지에 대한 천문학자들의 질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질량을 키우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은하에서 온 초거대 블랙홀과 합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2. 우주에서 발견된 최초의 비정상적인 블랙홀. 연구원들은 지구에서 5,000광년 이내에 위치한 최초의 비정상적인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수년 동안 이 블랙홀의 질량을 발견하고 측정했으며 새로운 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거대한 별들이 수명을 다할 때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격렬한 폭발로 죽고 그 밀도가 높은 핵이 붕괴하여 블랙홀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블랙홀을 만들 만큼 충분히 큰 별은 약 1000개 중 하나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 은하에 1억 개에 달하는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발견한 모든 블랙홀은 상성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블랙홀의 발견은 이 우주 물체들을 둘러싼 새로운 미스터리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블랙홀이 지구에서 약 5,000광년 떨어진 우리 은하 중심의 돌출부에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블랙홀을 2011년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별표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마이크로 렌싱, 별표일 수 있는 사건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물체의 중력이 별빛을 휘게 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블랙홀이 주변 별들의 빛을 끌어당길 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별이나 백색 외성 주변에서도 나타납니다. 초기 발견 후 천문학자들은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 원인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찾았습니다. 6년 동안 연구원들은 빛의 변화를 추적하며 그곳에 있다고 의심되는 블랙홀을 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별의 위치가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연구팀에게 지나가는 물체가 변화의 원인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추적하고 관찰했으며 마침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변화의 원인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발견한 모든 것은 비정상적인 블랙홀이 원인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비정상적인 블랙홀이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블랙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이전의 발견들은 블랙홀이 일반적으로 상성계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별이 없는 블랙홀 자체를 보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며 이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다른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연구원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찾아야 할 것이고 블랙홀은 어둡기 때문에 이것은 극도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이 블랙홀을 발견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그것이 통과하는 별의 빛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3. 지구. 이전 추정치보다 10배 더 강력한 극자외선 복사에 시달렸다. 더운 얼굴. 오존층이 지구를 해로운 자외선 UV 복사로부터 보호하기 전에 UV 복사의 수준은 매우 극심했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연구원들은 지구 표면의 UV 복사 수준이 이전 추정치보다 10배 더 높았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24억 년이 생물권 진화의 중요한 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당한 양의 산소 농도가 대기 중에 나타났고 오늘날의 수준은 약 4억 년 전에 도달했습니다. 이 충분한 양의 산소는 더 복잡한 다세포 생물과 동물의 생명 탄생을 부분적으로 열어주었습니다. 연구의 주저자인 별표 그레고리 쿠크 별표에 따르면 이러한 발견은 UV 복사의 진화적 영향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많은 생명체가 강한 UV 복사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쿡 박사는 우리는 UV 복사가 너무 많으면 인간에게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부 유기체는 효과적인 방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UV 복사에 노출되더라도 스스로 회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증가된 UV 복사량이 생명의 출현이나 진화를 막지는 못했지만 이는 마치 선택 도구와 같아서 더 많은 UV 복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기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오존층이 대기 중 산소 농도가 현재의 20% 수준의 약 1%에 불과했을 때에도 생명체를 UV 복사로부터 보호했을 것이라고 추측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는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전문가들은
당시의 산소 농도가 대기 중 현재 수준의 5%에서 10% 사이로 훨씬 더 높았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지구 표면의 UV 복사 수준이 이전 가설보다 훨씬 더 높았던 기간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구 역사의 한 시점에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쿡 박사는 우리 모델이 대기 중 산소 농도의 시나리오를 가리킨다면 아마도 지구는 10억 년 이상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복사에 시달렸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화의 흥미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언제 정확히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바다나 육지에서 어떤 조건에 직면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산소 농도에 따라 동물과 식물은 오늘날의 세계보다 훨씬 더 혹독한 조건에 직면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화적 영향에 대한 이해가 미래에 점차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